결론부터 살짝만 말하자면 이 법의 진짜 충격은 파업이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방식과 거래 구조를 다시 짜게 만든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가격표와 채용 공고에서 나타납니다. 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경제가 갑자기 멈춥니다. 이 말이 너무 과장 같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법은 당장 통장 잔고를 건드리진 않아도 일자리의 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 룰이 바뀌는 순간 돈은 가장 먼저 도망가거나 가장 조용히 계산을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월급과 물가, 그리고 내 회사의 투자 결정이 어떤 순서로 흔들릴지 그 경제의 도미노를 차갑게 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이런 느낌 한 번쯤 받으셨을 거예요. 동네 상권은 사람 많은데도 가게가 버티질 못하고 대기업 뉴스는 매출이 나쁘지 않다는데 주변 취업은 더 어렵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자꾸 찌르는 느낌. 이런 시기에 법 하나가 노사관계를 크게 바꾼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게 내 삶에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상관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는 곧 비용이고 비용은 곧 가격이고 가격은 곧 소비고 소비는 곧 매출이고 매출은 곧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름부터가 묘합니다. 노란봉투법. 따뜻하고 정겹고 왠지 반대하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한 자동차 회사 파업과 그 뒤에 손해배상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고 수십억 원대 배상 판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돈을 담아 보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상징처럼 남았고 그 상징이 법 이름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름은 감성을 자극하지만 법은 현실의 계약서와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도장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어떤 루트를 통해 영향을 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번집니다. 하나는 사용자라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묻고 어떻게 나눌 거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는 해석까지 더해지면 현장은 꽤 복잡해집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생활 언어로 바꿔볼게요. 기존에는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쪽과 돈과 결정권이 있는 쪽까지 책임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드는 예시가 프랜차이즈입니다. 치킨집이나 커피숍 같은 곳이요. 매장 사장님은 내 사장님이 맞는데 레시피와 가격 정책, 마케팅, 운영 기준은 본사가 쥐고 있죠.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과연 누구랑 협상해야 하느냐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청 구조는 더 민감합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 촘촘한 협력사 네트워크라는 건 많이들 아시죠? 원청이 설계와 품질 기준, 납기와 공정까지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하청과 재하청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협상의 문이 넓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리스크의 문도 넓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곳과 대화할 길이 열린다는 기대가 생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 직접 포용이 아닌 곳의 분쟁까지 내 리스크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이 비용으로 변환되는 속도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건 손익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면 장기 투자가 멈추고 장기 투자가 멈추면 좋은 일자리가 먼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공장 문 닫고 해외 가자 이런 극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계약서를 바꾸고 거래 구조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채용을 늦춥니다. 예를 들어 원청과 협력사가 예전처럼 붙어 일하면 효율은 좋은데 분쟁 리스크가 커진다고 느끼는 순간 기업은 거리부터 벌립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업무 범위를 더 잘게 쪼개서 책임선을 그어버리거나 어떤 경우엔 공급처를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대기업 본사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작은 협력사, 동네에 있는 서비스업, 그리고 고정비를 버텨야 하는 자영업입니다. 공장이 덜 돌아가면 공장 앞 식당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이 임대료입니다. 사람 발길이 줄면 상가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생기면 월세가 흔들리고 월세가 흔들리면 건물주가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다시 소비를 줄입니다. 이게 지역 경제가 망가질 때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루트입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압박 때문에 파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교섭력이 약해져서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결국 더 큰 사고나 더 큰 충돌로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회 전체의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걸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 법을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한쪽은 노동자 권리의 최소 안전망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건 누가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주장이 현실에서 어떤 비용으로 바뀌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손해배상 이슈가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지냐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도 묻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무기로 삼아서 파업 자체를 막아버리면 노동자에게 남는 방법이 뭐냐고요. 법이 바뀌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걸 완화하자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리죠. 문제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느끼는 순간 분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방 비용이 늘어납니다. 법무팀이 커지고 리스크 관리 조직이 커지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비용은 다시 제품 가격이나 하청 단가로 전가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압박이 줄면 협상 테이블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원청이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법은 의도를 담지만 시장은 반응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의도는 노동자 보호일 수 있지만 반응은 자동화와 외주화, 그리고 채용 축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무서운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뽑는 게 비용이었어요. 월급과 복지, 교육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뽑는 게 리스크가 되는 시대입니다. 한 번의 갈등이 한 회사의 핵심 라인을 멈출 수도 있고 거래처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고 느끼면 기업은 사람 대신 기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은 언제나 비용이 맞아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리스크 비용이 올라가면 기술은 갑자기 싸져 보입니다. 결국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고용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체감은 어떻게 오느냐? 채용 공고에서 옵니다. 신입 공채가 줄고 경력직만 뽑고 단기 계약이 늘고 아예 프로젝트형 외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래. 그런데요, 경기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변화가 이런 제도 변화와 겹칠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청년층은 이 변화를 정면에서 맞습니다. 노동시장에 첫 발을 딛는 순간 기업이 가장 아끼려는 비용이 신입 교육비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갈등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댓글이 갈라집니다. 진짜로 이렇게 갈려요. 손해배상 때문에 파업을 못하면 그게 권리냐라는 댓글이 달리고요. 바로 아래에 불법으로 회사 멈추고 손해배상도 못하게 하면 누가 투자하냐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또 이런 댓글도 꼭 나옵니다. 대기업 노조만 더 강해지고 약한 하청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요. 이 질문은 꽤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뀔 때 혜택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직력이 있는 곳은 법을 빨리 이해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고 변호사를 붙이고 언론 대응을 합니다. 반면 작은 사업장과 영세 협력사는 그 변화를 따라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인데도 체감은 다르게 옵니다. 이게 바로 경제에서 늘 나오는 격차의 방식입니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 실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이 먼저 혜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감당 못하는 쪽은 뒷단에서 비용만 맡게 됩니다. 현장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공단 근처 작은 부품업체 사장님이 있습니다. 원청 단가가 조금만 깎여도 바로 적자가 나는 구조고 인력은 늘 부족하고 납기는 늘 빠듯하죠. 이 사장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멈추는 겁니다. 라인이 하루 멈추면 납기 위약금이 터지고 다음 계약이 날아가고 은행 신용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멈춤은 곧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갈등이든 내 회사 밖의 변수로 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 내 회사의 갈등이 원청으로 번질까 두렵고 원청의 갈등이 내 회사로 내려올까도 두렵습니다.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도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원청이
바로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도 계약과 단가, 경쟁과 수주 환경에 묶여 있으니까요. 결국 협상 테이블이 넓어지면 해결이 쉬워진다는 기대와 책임이 흐려져서 더 복잡해진다는 불안이 동시에 커집니다. 경제는 이 두 감정이 부딪힐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3월 10일 이후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뭘까요? 당장 내일 공장이 모두 멈춘다. 이런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장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어떤 사안이 쟁의 대상이 될지, 손해배상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될지에 대한 다툼이 늘어나는 장면이요. 다툼이 늘면 무엇이 늘까요? 변호사 비용, 노무관리 비용, 내부 통제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 비용은 숫자로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결국 제품 단가와 서비스 가격에 묻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렇게 말하죠. 또 올랐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란 건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수익이 날 확률과 손해가 날 확률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 확률이 달라집니다. 특히 리스크가 커진다고 느끼면 투자는 미루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를 망친다. 혹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곧 노동자를 죽인다. 이런 식의 단정은 현실을 못 봅니다. 현실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 법이 들어온 뒤에 부작용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로요. 첫 번째는 해석의 일관성입니다. 사용자성이 어디까지인지, 쟁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흔들리면 현장은 불확실성 비용을 더 크게 닫습니다. 기업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노동자는 더 강하게 요구하고 그 사이에서 충돌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장치입니다. 교섭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교섭이 곧 전쟁이 되면 사회 비용이 폭발합니다. 대화가 빨리 열리되 빨리 정리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과 대형 노조가 아니라 영세 협력사와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처럼 목소리가 약한 쪽이 제도 변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맞습니다. 이 고리가 무너지면 그 지역 경제가 같이 무너집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댓글이 나옵니다. 그럼 노동자는 참고 살라는 거냐라는 반응이요. 아닙니다. 참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제도 변화가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설계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업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라는 반응이 나오죠. 아닙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룰 안에서 책임 있게 투자하고 고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경제의 질문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가 아니라 어떤 룰이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생산성을 키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노사 갈등이 무서운 건 파업 그 자체보다 공급망이 얇아진 시대에 충격이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고가 많고 납기가 길었고 한 공장이 멈춰도 다른 곳이 대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재고는 최소화됐고 납기는 촘촘해졌고 글로벌 공급망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멈춤이 큰 손해로 번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법의 작은 문장 하나가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사용자라는 단어의 범위가 넓어지면 협상은 넓어지지만 리스크도 넓어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문장이 바뀌면 권리도 바뀌지만 예방 비용도 바뀝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뭘 봐야 하느냐? 저는 세 가지 신호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체크리스트처럼 딱딱하게 말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껴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채용을 미루는지, 협력사를 바꾸는지, 외주 비중을 늘리는지. 이게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첫 반응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공단이나 물류 거점 주변 상권이 조용해지는지, 임대료가 흔들리는지. 이게 고용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비가 줄었는데도 가격이 오르는지. 이건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비용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 다 불확실하다는 말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법은 시행되더라도 해석과 운영에서 충격을 줄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분쟁이 끝없이 확장되지 않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현실에 맞게 배치하고 불법과 정당한 활동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권리를 봉쇄하지 않는 방식. 이게 말은 쉬운데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합의가 어려울수록
시장은 먼저 움직입니다. 법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0일은 어떤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멈춘다는 선언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날, 그리고 그 변화가 고용과 가격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건 파업이냐, 손해배상이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손해는 누구 한쪽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와 채용시장으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낼 변화가 노동의 안전망을 두껍게 할까요? 아니면 투자의 불안감을 키울까요? 여러분이 사는 업종과 지역에서는 어떤 신호가 보이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현장 중심으로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